서울의 하늘을 꿰뚫을 일듯 솟아오른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최상층 그랜드 볼룸은 지상의 별들을 모아놓은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입은 실크 드레스와 턱시도 그리고 그들이 착용한 다이아몬드에 부딪혀 수만 개의 조각으로 흩어졌다. 공기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과 유명 조향사가 만들어낸 값비싼 향수, 그리고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향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한서연은 그 완벽함의 중심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태아그룹의 최연소 CEO. 그녀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다. 은빛 실로 정교하게 수가놓인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늘고 긴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의 빛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훈련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고, 그저 태아그룹의 얼굴로서, 그리고 곧 천무그룹의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손은 약혼자인 최진혁의 것이었다. 천무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얼굴, 그리고 몸에 꼭 맞는 톰 포드 턱시도로 오늘 밤의 왕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의 손길은 부드러운 애무가 아닌 소유권을 주장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샴페인 향이 역하게 느껴졌다. 어때 서연 씨, 이 모든 게 이제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태하와 천무가 합쳐지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입꼬리를 미세하게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네, 진혁 씨, 정말 대단한 밤이네요. 우리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다. 적대적 M&A 위기와 이사회의 압박 속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 그것이 바로 이 정략 결혼이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 가식적인 웃음소리, 아첨 섞인 축하 인사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는 거대한 수족관에 갇힌 인어 같았다. 화려하지만 결코 숨을 쉴 수 없는 곳.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다. 이대로 1분만 더 있다가는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진혁의 팔에서 부드럽게 몸을 빼내며 말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머리가 조금 아파서요. 최진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수많은 기자들과 재계 거물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 너무 오래 있지는 마. 곧 공식 발표가 있을 테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파를 헤치고 볼룸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드레스가 갑옷처럼 그녀의 몸을 옥죄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녀는 비상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차가운 금속문을 열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멀어지고 어둡고 축축한 계단이 나타났다. 그녀는 하이힐을 손에 들고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한층 또 한층. 내려갈수록 호텔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건물의 맨 얼굴이 드러났다. 마침내 1층 뒤편 직원용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어두운 뒷골목이었다. 화려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해방감을 느꼈다. 잠시나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결혼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한서연 대표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고개를 돌리자 최진혁이 보낸 2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감시 카메라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최진혁 전무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돌아가셔야죠. 새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골목 깊숙한 어둠 속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 기대어 앉아있는 한 남자. 그는 낡고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이상한 고요함이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절대적인 정적. 서연의 머릿속에서 미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절박함이 낳은 광기 어린 생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지나쳐 그 남자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당황한 사이 그녀는 남자의 앞에 섰다. 그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고요했다. 그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심연과도 같았다. 서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팔은 작업복 아래에서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향해 돌아보며 평생 연기해 본 적 없는 배우처럼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골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2명의 경호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과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다.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에 붙잡힌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주 미세한 호기심과도 같은 빛이 스쳤다. 무세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경호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정신 차리십시오, 대표님. 어서 돌아가시죠.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최진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방금 서연이 외친 말을 똑똑히 들었다. 한서연,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그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은 서연을 지나 그녀가 팔을 붙잡고 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남자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게 뭐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네가 사랑하는 사람, 이놈이. 그의 목소리는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다. 서연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남자의 팔을 놓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반항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의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턱짓으로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저놈 팔다리 부러뜨려서 저기 쓰레기통에 쳐박아. 그리고 저 여자는 끌고 와. 경호원들이 주먹을 쥐고 남자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짧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2명의 경호원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남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조차 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앉은 채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2명의 거구를 무력화시켰다. 한 명은 손목을 붙잡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복부를 감싸쥔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이 오직 효율성과 목적만을 담은 마치 잘 조율된 살상 기계와도 같았다. 최진혁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서렸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자 그의 존재감이 어두운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는 키가 매우 컸고 낡은 작업복도 그의 단단하고 균형 잡힌 몸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최진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여자에게서 손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경고였다. 최진혁은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다 가까스로 멈추고 소리쳤다. 내 놈이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 눈빛은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다. 완벽한 무관심. 마치 거대한 산이 발밑의 개미를 내려다보는 듯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최진혁은 이성을 잃었다. 너 오늘 죽었어. 내가 너 같은 버러지 새끼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아. 너랑 저 여자 둘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최진혁의 손목을 잡았다.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최진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아, 최진혁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자는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번 그 여자를 위협하면 다음엔 손목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초적이고 위험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가 절망 속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최진혁은 고통과 굴욕감에 떨며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 남자는 그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갑시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골목 반대편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서연은 홀린 듯 그를 따라 걸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최진혁이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지옥에서 온 악귀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갈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배의 선장은 이름도 모르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였다. 그들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의 불빛이 그들의 뒤에서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성체와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는 동안 한서연과 강민준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민준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다. 방금 전 뒷골목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의 잘 짜인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태풍이었다. 그녀는 곁에 선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에 마치 그곳에 속하지 않은 유물처럼 서 있었다. 그의 낡은 작업복에서는 희미한 흙먼지 냄새와 밤의 차가운 냄새가 났다.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혼란이 차단되었다. 내부는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내는 값비싼 예술작품과 디자이너 가구들로 최소한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질서정연하며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바로 한서연 그녀 자신처럼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CEO의 가면을 다시 썼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서서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우선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군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주는 대답 없이 그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림이나 가구가 아닌 창문의 위치, 비상구의 방향, 그리고 보안 시스템 패널에 머물렀다. 그것은 감상자의 시선이 아닌 전술가의 시선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오늘 밤 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최진혁은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격을 부르세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연중에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경호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제한 너머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듯 눈긋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거절은 단호했다.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필요 없다니요. 그럼 뭘 원하죠?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소파 쪽으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다. 값비싼 가죽 소파가 그의 무게에 삐걱거렸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수년간의 깊은 피로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소연은 답답함을 느꼈다. 이 남자는 그녀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었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위스키라도.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주방으로 가 차가운 생수 한 병과 잔을 가져왔다. 그가 물을 마시는 동안 서연은 거실 벽에 걸린 추상화를 바라보았다. 검은색과 붉은색이 격렬하게 뒤섞인 혼돈과 고통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문득 저 그림이 지금 자신의 심정과 그리고 어쩌면 저 남자의 내면과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물을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통유리창 쪽으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의 혈관처럼 뻗어나가며 밤을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성공과 욕망, 그리고 희망을 상징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 비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저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 얼마나 많은 어둠과 고통이 숨겨져 있을까. 도시의 야경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겼다. 그 순간 눈앞에 화려한 풍경이 흐려지며 그의 의식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3년 전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 속으로 3년 전 비무장지대 DMZ 인근의 폭우가 쏟아지는 산악지대, 어둠과 비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험준한 산의 능선과 거친 숲의 모습이 유령처럼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화랑. 그들의 리더 강민준 대위 코드네임. 하데스요는 전술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굳은 얼굴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하데스 여기는 이카루스. 5분 후 목표 지점 통과 예정. 주변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쁠 정도군.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관인 이지훈 중사 코드네무 이카루스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마이크를 잡았다. 긴장 늦추지 마, 이카루스. 뱀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다. 알았다고, 대장. 걱정 마. 우리 뒤에는 부대장님 케르베로스께서 철통같이 지키고 계시니. 케르베로스, 김태우 상사. 그는 언제나 교과서처럼 정확하고 빈틈없는 인물이었다. 민준이 그의 감각과 본능에 의존한다면 태우는 데이터와 확률에 의존했다. 둘은 완벽한 상호보 완적 파트너였다. 그들의 임무는 군사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AI 방어 시스템 이지스의 프로토타입을 안전한 연구시설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이지스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발한 최고의 방패이자 창이었다. 그것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차량이 좁은 산악도로의 급커브를 도는 순간이었다. 꽝!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선두 차량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화염에 휩싸인 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매복이었다. 적의 공격이다. 전원 상해. 민준의 외침과 동시에 어둠 속 사방에서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산비탈을 따라 섬광이 번쩍였고 그들의 차량 장갑판에 총탄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귀를 찢었다. RPG 추진탄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나라와 후미 차량을 강타했다.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 살육의 무대였다. 통신 두절 재밍이다. 제기랄 놈들. 우리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 대원들의 절규가 무정의를 통해 뒤섞여 들려왔다. 민주는 차량 문을 박차고 나가 빗속으로 몸을 굴렸다. 그의 손에 들린 소총이 불을 뿜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알파팀 2시 방향 능선 제압, 브라보팀 이지스 방어, 케르베로스 후방 경계. 하지만 적들은 유령 같았다. 그들은 화랑 부대의 전술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사격은 정확했고 움직임은 치밀했다. 마치 거울 속의 자신들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 해역 옆에 있던 대원 하나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피가 빗물에 섞여 검붉게 번져나갔다. 사방이 지옥이었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때 이지훈이 이지스 프로토타입이 실린 중앙 차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차량 문이 폭발 충격으로 반쯤 열려 있었다. 이카루스 안 돼. 민준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적의 저격수가 그를 노리고 있었다.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지훈의 몸이 크게 튕겨 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다 차량 옆에 쓰러졌다. 민준은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갔다. 총알이 그의 뺨을 스치고 헬멧을 때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모았다. 그는 쓰러진 지훈을 끌어안고 차량 뒤로 몸을 숨겼다. 지훈의 방탄복은 뚫려 있었고 붉은 피가 그의 군복을 빠르게 적시고 있었다. 민준아, 지훈이 피를 토하며 힘겹게 말했다. 말하지 마 임마. 정신 차려. 곧 지원군이 올 거야. 민준이 울부짖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내부 첩자야. 놈이 시스템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 포켓을 가리켰다. 이거 너에게 진실을 찾아줘.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졌다.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 그의 형제는 그렇게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포효하며 일어나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다. 김태우였다. 그가 민준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쳤다. 대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퇴각해야 합니다. 민준의 의식이 흐려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지스가 실린 차량으로 다가가는 검은 복장의 괴한들과 그런 그들을 어둠 속에서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김태우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이지스 시스템의 비상정지장치. 그 장치는 분명 민준 자신이 관리해야 할 것이었다. 저기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민준은 현실로 돌아왔다. 눈앞에는 서울의 야경 대신 걱정스러운 표정의 한서연이 있었다. 그는 어느새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뺨 위로 흐른 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재허연은 그의 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금 전까지 고요한 심연 같았던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지옥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상실의 고통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차가운 복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는 과거의 유령을 떨쳐내려는 듯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은 다시 깊고 고요해졌지만 그 바닥에 깔린 냉기는 더욱 짙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뒷골목의 남루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라는 지옥에서 돌아온 그림자 하데스였다. 그는 창밖을 다시 한번 보며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나직이 읊조렸다. 내가 다시 나타났으니 이제 그들도 움직이겠지. 그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제 놈들은 나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도 찾아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의 유리 성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게스트룸에서 강민준을 쉬게 하고 자신은 동이 트자마자 회사로 돌아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젯밤의 일은 비현실적인 악몽 같았지만 최진혁의 그림자는 악몽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거대한 통제센터였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주식시장 현황, 원자재 가격 변동,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진혁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대표님 천무그룹이 저희의 주요 원료 공급사인 유로캠과의 독점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일제히 태하그룹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의심됩니다. 비서실과 전략기획팀의 긴급 보고가 빗발쳤다. 최진혁은 자금과 언론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하여 태하그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태하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모두 이사회실로 모이세요. 비상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태하그룹의 선장이었고 배가 폭풍우에 휩싸인 지금 가장 침착해야 할 사람이었다. 태하그룹의 심장부인 비상상황실은 전쟁 지휘소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복잡한 물류 네트워크 실시간 재고 현황, 그리고 급락하는 태하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섬뜩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회사의 최고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가장 큰 문제는 TR-17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TR-17은 저희가 개발 중인 차세대 항암제의 핵심 화합물입니다. 스위스에서 극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물질이죠. 그런데 현재 저희의 유일한 운송 파트너인 글로벌엑스 측에서 갑자기 통관 문제를 이유로 인천항에서의 운송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TR-17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신약 생산 라인은 멈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 FDA 승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맺은 수조 원대의 계약은 물거품이 되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그것은 태하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타였다. 글로벌엑스는 저희와 10년 넘게 일해온 파트너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어젯밤 천무그룹의 자회사가 글로벌엑스의 지분 30%를 인수했습니다. 사실상 적대적 M&A입니다. 이제 글로벌엑스는 더 이상 우리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진혁이 하룻밤 사이에 태아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대체 운송사를 찾아보았나?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모두 접촉해 봤습니다. 하지만 TR-17 같은 특수물질을 운송할 수 있는 보안 등급과 시설을 갖춘 곳은 아시아의 글로벌엑스뿐입니다. 다른 루트를 찾으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정치인 업계에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최진혁은 서연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미리 읽고 차단해버렸다. 그는 서연을 완벽한 외통수로 몰아넣고 그녀가 백기를 들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서연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그를 서연이 새로 고용한 경호원 정도로 여기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벽면의 스크린들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중앙 스크린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물류 이동 경로도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도 아닌 스크린 한쪽 구석에 작게 표시된 데이터 전송 로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절망에 빠진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들은 지금 배가 멈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틀렸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 로그를 보십시오. 15분마다 태하의 서버와 글로벌엑스 허브 사이에 데이터 패킷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0.3초의 딜레이가 발생하고 패킷 크기도 미세하게 다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IT 부서장조차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주는 스크린을 등지고 회의실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건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전입니다. 최진혁은 당신들의 화물을 멈춘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겁니다. 그는 가짜 데이터를 흘려서 화물이 인천항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사이에 실제 화물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당신들이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허둥대는 동안 시간을 벌고 최종적으로 화물을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 분쟁이 아니라 군사 작전에서 사용하는 기만 전술입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의 말은 마치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최진혁의 공격이 왜 그토록 체계적이고 치밀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는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전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바로 눈앞의 남자와 같은 종류의 전천유의 인간일 터였다. 전략기획본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 화물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민주는 다른 스크린에 떠있는 위성지도 위에 손을 얹었다. 데이터 딜레이와 변조된 패킷의 발신지를 역추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천항이 아니라 평택항 제3물류창고. 그곳의 중앙 서버에서 가짜 데이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화물은 아마 지금쯤 그곳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들이 화물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12시간. 그 안에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그의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획을 입에 담았다. 대체 운송사를 찾거나 변호사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평택항 제3물류창고의 중앙 서버에 물리적으로 침투해서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다시 태아 그룹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쳤습니까? 법무팀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건 명백한 불법 침입이고 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라라라. 맞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회사는 그걸로 끝장입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법과 계약 그리고 돈의 논리 안에서 움직여야 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강민준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에게는 실패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성은 그의 계획이 미친 짓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 남자의 미친 계획에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을 구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거구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던 압도적인 모습,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던 최진혁,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한 그의 깊은 눈.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나가주세요. 임원들은 멈칫했다. 하지만 대표님,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마침내 거대한 회의실에는 서연과 민준 단둘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섰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민준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끝납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 태아그룹의 운명을 이 이름 모를 남자의 손에 맡기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줘요. 태아그룹의 비상상황실은 이제 강민준의 작전 지휘소가 되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평택항 제3물류창고의 복잡한 설계도와 실시간 위성사진, 그리고 수백 개의 CCTV 화면을 분할해 놓은 감시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다. 한서연은 그녀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 이 모든 정보를 단 몇 시간 만에 확보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최고 정보 분석가들이 민준의 뒤를 바치고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뒷골목의 남루한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포식자처럼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서연에게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보안은 3중 구조입니다. 1차는 외곽 펜스와 적외선 감지기, 2차는 순찰조와 CCTV 네트워크, 3차는 중앙 건물, 특히 서버실 주변의 생체 인식 시스템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북쪽 배수관을 통해 침투할 겁니다. 그곳이 유일한 사각지대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쓴 채 작전용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당신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된다야 합니다. 민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내부 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암호화된 단방향 통신기로 내가 보는 것을 당신에게 전송할 겁니다. 당신은 관제실에서 순찰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CCTV 화면을 루핑시켜 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내가 서버실에 도착하면 방화벽 해제는 당신 몫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신뢰를 요구하는 계획이었다. 현장의 전술가와 지휘소의 전략가. 두 사람 중 하나라도 실수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알겠어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는 검은색의 실용적인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그의 몸에 딱 맞아 조각 같은 근육의 윤곽을 드러냈다. 그는 어떤 무기도 지니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소형 전술 단말기와 몇 가지 특수 장비가 든
작은 가방뿐이었다. 그는 이미 그 자체가 완벽한 무기였다. 그날 밤 평택항은 거대한 강철 괴물처럼 잠들어 있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물류의 흐름은 24시간 내내 계속되고 있었다. 민주는 유령처럼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그는 빗물이 흐르는 배수관을 통해 냄새나는 어둠을 통과했고 마침내 물류창고 단지 내부로 소리 없이 진입했다. 그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1차 방어선 통과, 3분 뒤 1번 구역 순찰조가 당신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 전에 비제비 컨테이너 라인 뒤로 은폐하세요. 알았다. 민주는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의 발은 바닥에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의 몸은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순찰조가 지나가자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CCTV 47번. 42번 카메라 지금부터 90초간 화면 루핑 시작. 이동하세요. 지금 민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주했다. 그의 움직임은 낭비가 없었다. 최단 거리 최소한의 노출. 그는 거대한 창고 건물 벽에 등을 기댔다. 이제 남은 것은 2차 방어선 건물 내부였다. 한편 서울 강남의 천무그룹 본사 최첨단 보안 관제실. 김태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태아그룹은 재앙을 맞을 것이고 한서연은 무릎을 꿇고 최진혁에게 돌아올 터였다. 그때 그의 모니터에 작은 경고창이 하나 떴다. 평택항 제3물류창고 북쪽 펜스 센서 32순간 전압 이상 후 자동 복구. 현장의 관제 요원은 시스템 오류로 판단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소한 경고였다. 하지만 김태우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화랑부대 시절 적의 침투는 언제나 가장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신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어내는 것은 하데스 강민준의 특기였다. 세올마. 김태우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인터컴을 눌렀다. 신속 대응팀 즉시 평택으로 출동해. 단순 침입이 아닐 수도 있다. 목표는 생포가 아니라 제거다. 그림자를 처리하듯이.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신속 대응팀은 글로벌엑스의 정규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김태우가 비밀리에 육성한 용병부대,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살인 전문가들이었다. 민주는 이미 건물 내부에 진입해 있었다. 내부는 거대한 개미굴처럼 복잡했다. 자동화된 로봇들이 굉음을 내며 화물을 옮기고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기계 소음이 그의 움직임을 감춰주는 좋은 엄폐물이 되었다. 민준 씨 뭔가 이상해. 비번인 내부 경비 병력이 움직이고 있어. 5명 아니 7명으로 구성된 팀이야. 그들이 당신 쪽으로 빠르게 접근 중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들은 정규 경비가 아니야. 움직임이 달라. 전술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알고 있다. 민주는 나직이 대답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다. 공기의 흐름이 달랐다. 평범한 경비원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훈련된 살기가 느껴졌다. 김태우, 벌써 눈치챈 건가? 민주는 거대한 선반들 사이에 좁은 통로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소음기가 달린 기관 단총을 든 채 전술 대형을 갖추고 나타났다. 그들은 수신호로 서로 의사소통하며 좁은 통로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서연은 관제실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 속의 민주는 이제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피해야 해. 그쪽은 막다른 길이야.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어둠 속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그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선두에 선 두 명이 통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선반 위에서 뛰어내리며 한 명의 목을 다리로 감아차에 바닥에 매다 꽂았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의 총구를 위로 쳐내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명의 남자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나머지 팀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민주는 이미 사라졌다. 그는 선반과 화물더미 사이를 마치 물처럼 흘러다니며 그들을 교란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한 명씩 처리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총성이 울릴 틈도 없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서연은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조용하지만 극도로 폭력적인 발레를 경외감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한 명을 제압했을 때 민주는 그의 이어피스를 빼앗아 귀에 꽂았다. 김태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황 보고해라 이글원. 목표를 처리했나? 민주는 대답 없이 이어피스를 바닥에 던져 발로 짓밟아 버렸다. 그는 마침내 서버실 앞에 도착했다. 묵직한 강철문은 복잡한 디지털 키패드와 홍채 인식 스캐너로 잠겨 있었다. 서연 씨, 준비됐나? 준비됐어. 30초의 시간을 벌어줄게. 그 안에 홍채 스캐너를 무력화시켜야 해.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니터에 수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서버실의 방화벽이 그녀의 공격 앞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가방에서 작은 장비를 꺼내 홍채 스캐너에 부착했다. 신속 대응팀의 리더를 제압했을 때 그의 홍채 데이터를 스캔해 둔 것이었다. 문 위에 작은 LED가 붉게 깜빡이며 경고음을 냈다. 외부에 다른 경비 병력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댄커, 다 됐어 지금이야. 서연의 외침과 함께 디지털 키패드에 잠금이 풀렸다. 동시에 민준의 장비가 홍채 데이터 복제를 끝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강철문이 마침내 부드럽게 옆으로 열렸다. 민준은 복도 저편에서 달려오는 경비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서버실 안으로 몸을 던졌다. 서버실 내부는 수백 개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팬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체 없이 중앙 메인프레임에 자신의 단말기를 연결했다. 연결됐어. 제어건 넘길게. 서연의 모니터에 서버의 제어창이 나타났다. 그녀는 재빨리 화물의 운송 코드를 찾아냈다. 목적지 천무그룹 비밀 물류 창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코드를 삭제하고 새로운 코드를 입력했다. 목적지 태아그룹 중앙연구소. ETA 6시간. 그녀는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초록색 글씨가 떠올랐다. 경로 재설정 완료. 해냈어. 서연이 헤드셋에 속삭였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해냈어 민준 씨.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 민준은 단말기를 회수하고 미리 계획해둔 탈출로를 향해 움직였다. 같은 시각 최진혁의 펜트하우스. 그는 방금 전 보고를 받고 값비싼 크리스탈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뭐야, 놓쳤다고? 화물을 되찾아갔다고? 그 빌어먹을 거지. 새끼 하나를 처리 못해서. 그의 옆에 서 있던 김태우는 최진혁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블릿 PC의 화면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버실 복도 CCTV의 마지막으로 찍힌 흐릿하지만 분명한 한 남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그 남자가 잠시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보는 장면.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카메라 렌즈를 꿰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김태우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보았던 결코 잊을 수 없는 리더의 눈빛.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주와도 같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유령이
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거에 망령과 버려야 할 목숨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김태우의 사무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였다. 방음벽은 어떠한 소리도 허용하지 않았고 창문은 특수 방탄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암호화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몇 단계의 보안 인증을 거치자 모니터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나타났다가 이내 한 남자의 얼굴로 바뀌었다. 알렉산더 볼코프, 국제무기상이자 첨단기술 범죄 조직 히드라의 수장. 그의 배경으로는 스위스 알프스의 설경이 보이는 서재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보고어의 케르베로스. 볼코프의 목소리는 유창한 영어였지만 희미한 러시아 억양이 섞여 있었다. 김태우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보고했다. 작전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입니다. 태아그룹의 원료 확보는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볼코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실패의 원인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민준, 하데스가 살아있습니다. 그가 한서연 대표의 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볼코프의 푸른 눈동자에 처음으로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놀라움이 아닌 차가운 흥미와 계산이 담긴 빛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죽은 줄 알았던 신이 돌아왔군. 흥미로워. 그가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숨어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3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속 대응팀 7명이 그에게 전멸했습니다. 볼코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변수로 두어서는 안 되겠지. 그는 우리의 전체 계획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키메라 팀을 투입해. 김태우의 눈이 순간 커졌다. 키메라 팀은 히드라의 최정예 암살 부대였다. 그들은 한 국가의 요인을 암살하거나 군사기지를 파괴하는 임무에 투입되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재앙이었다.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닙니까? 하데스는 과소평가할 상대가 아니다. 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그를 제거해. 그리고 그 여자 한서연도 함께. 볼코프는 마치 체스말을 옮기듯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는 부채 리아빌리티일 뿐이다. 깨끗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김태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민준. 그는 과거 자신의 상관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남자였다. 그를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기회가 온 것에 대한 희열과 그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의 안에서 충돌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사냥을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의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밤새 확보한 원료 덕분에 태아그룹은 급한 불을 껐고 그녀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잠든 민준을 위해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자신의 비서에게 부탁해 가장 평범한 디자인의 옷가지를 사오게 했다. 민준이 게스트룸에서 나왔을 때 그는 말끔한 회색 스웨터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다. 낡은 작업복을 벗자 그의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분위기가 더욱 도드라졌다. 그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샌드위치를 먹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든 채 그를 마주보고 앉았다. 이제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 도대체 누구죠? 민주는 그녀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샌드위치를 삼키고 그녀를 보았다. 알면 다칠 겁니다. 이미 다친 것 같은데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젯밤 이후로 내 세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요. 최소한 내가 누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어요. 민주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쫓기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자들에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태아그룹도 위기를 넘겼으니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목적이지 당신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면 당신에게 더 이상 위협은 없을 겁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를 이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성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와 회사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당신이 떠나면 최진혁과 그 배우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 건 나예요. 당신을 끌어들인 것도 나고 책임지게 해줘요.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장 같은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듯 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옮겨야 합니다. 그들이 펜트하우스를 떠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민주는 서연의 방탄세단에 그녀를 태웠다. 그가 운전석에 오르려던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청소 카트로 향했다. 너무나도 평범한 청소 카트. 하지만 바퀴 아래에 맺힌 아직 마르지 않은 물방울 자국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지금은 청소 시간이 아니었다. 서연 씨 운전대를 잡아요. 그가 낮고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멈추면 안 돼. 서연은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군말 없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 민주는 조수석에 올라타며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빠르게 훑었다. 주차장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출구로 나가요. 천천히. 그리고 내 신호에 맞춰서 있는 힘껏 밟아요. 서연이 하얀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고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가 출구 경사로를 올라서는 순간 뒤쪽과 양옆에서 잠자코 있던 검은색 SUV. 세 대가 동시에 시동을 걸고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지금 민준의 외침과 함께 서연은 비명을 삼키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세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는 총알처럼 지상으로 튀어나갔다. 쾅쾅 뒤따라오던 SUV들이 그들의 차를 양옆에서 들이받으며 압박해왔다. 강남의 평화로운 오전 거리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왼쪽, 지금 꺾어. 서연은 본능적으로 민준의 지시에 따라 운전대를 꺾었다. 차는 끼익하는 굉음과 함께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었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탕탕. 방탄 유리에 총알이 부딪히며 거미줄 같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맙소사, 저 사람들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 서연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왁 잡아. 민주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 차는 180도 드리프트하며 뒤따라오던 SUV 중 한 대와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안 돼. 두 대의 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에어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덕분에 뒤따라오던 다른 두 대의 SUV는 길을 막은 채 가로막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되었다. 후진 빨리.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기어를 후진으로 바꿨다. 차는 부서진 앞부분으로 연기를 피우며 다른 골목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그들은 복잡한 서울의 뒷골목을 미로처럼 달리며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차는 한강변에 낡은 공업지대 버려진 창고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온몸은 아직도 공포와 아드레날린으로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준의 스웨터 옆구리가 붉게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 다쳤어요. 추격전 중에 스쳐 지나간 총알이 차체를 뚫고
그의 옆구리에 파편을 박아 넣은 것이었다. 그는 추격전 내내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괜찮습니다. 가벼운 상처입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창고의 낡은 철문을 열었다. 그곳은 그의 비밀 은신처 중 하나였다. 내부는 먼지가 자욱했고 최소한의 생존 장비만이 갖춰져 있었다. 서연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극과 극의 공간이었다.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서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의 스웨터를 걷어 올렸다.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실크 스카프를 찢어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차가운 CEO와 미스터리한 전직 군인. 그들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오직 서로의 연약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 속에서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기업 간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위험하고 잔인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이 상처 입은 남자뿐이었다. 강민준의 은신처인 낡은 창고. 안희미한 정우 불빛 아래에서 한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통을 참으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채워진 침묵이었다. 이제 됐어요. 서연이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봐야 해요. 파편이 아직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병원에 가면 우리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놈들은 우리가 갈 만한 모든 곳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일으켜 추격자들의 차에서 회수한 부서진 데이터 칩을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집중력에 압도당했다.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정보 요원이자 전략가였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암호화 시스템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다. 화면에 하나의 파일이 나타났다. 엘리시안 옥션. 이게 뭐죠? 민주는 파일을 열며 설명했다. 히드라가 운영하는 비밀 경매입니다. 전 세계의 부호 범죄자 그리고 부패한 권력자들이 모여 훔친 예술품이나 불법 무기 그리고 정보를 거래하는 그들만의 시장이죠. 화면에 경매 물품 목록이 떴다. 고대 유물 인상파 화가들의 잃어버린 그림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서연의 눈을 사로잡는 물건이 있었다. 신의 숨결, 레수플러 두디어 이라는 이름의 조각품. 사파이어와 티타늄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술품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가리킨 것은 조각품의 사진이 아니었다. 그 아래에 깨알같이 적힌 설명이었다. 차세대 생체인식 데이터 해독 시스템 내장. 이지스의 두 번째 조각. 서연이 속삭였다. 이걸 신의 숨결이라고 부르다니 놈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군.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이게 볼코프의 손에 넘어가면 그는 이지스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경매는 불과 48시간 뒤 제주도 인근의 한 개인 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참가자 목록에는 최진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미친 짓이야.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곳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민준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나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얼굴은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능력과 자금, 그리고 배경이라면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지난 며칠간 잃어버렸던 CEO의 냉철함과 카리스마가 그녀의 눈에 되살아나고 있었다. 재밌네요. 내 전문 분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그녀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자, 은둔한 IT 재벌과 그의 아름다운 미술품 컨설턴트 아내라는 컨셉은 어때요? 이틀 뒤 제주도 남쪽 해상에 떠있는 개인 섬 아르카디아는 현대판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설계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날렵한 저택이 바다를 향해 펼쳐져 있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전용 헬리콥터와 요트들이 섬 주위에 정박해 있었다. 한 대의 검은색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헬리콥터가 저택의 헬리패드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남녀가 내렸다. 남자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브리오니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옷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듯한 뻣뻣함이 느껴졌다. 바로 강민준이었다. 여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담은 듯한 발렌티노의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에 공포에 질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긴장 풀어요, 제임스 권 씨. 당신은 지금 막 실리콘밸리에 자신의 회사를 수십억 달러에 매각한 IT 천재니까 이런 파티는 지겨울 정도로 다녀봤어야죠. 서연이 민준의 팔짱을 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노력 중이오, 클로이 한 여사.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파티의 화려함이 아닌 저택 곳곳에 숨겨진 보안 카메라와 경호원들의 위치를 좇고 있었다. 그들이 경매가 열리는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최진혁이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든 채 경멸과 조롱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런, 이게 누구신가? 태아그룹의 고고한 여왕님께서 이런 뒷골목 시장까지 행차하시다니. 아, 그리고 그 옆은 지난번에 그 거지 양반 아니신가 꽤나 용케 살아남았군 그래. 민주는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서연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응수했다. 최진혁 전무님 오랜만이네요. 천무그룹의 사정이 꽤 어려운가 보죠. 이런 곳에서 비자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라니.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당황했다. 바로 그때 그들 사이로 또 다른 인물이 끼어들었다. 두 분 오랜만이군요.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다. 화려한 다른 손님들과 달리 그녀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네이비색 수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박유나, 국가정보원 NIS 해외 파트의 최연소 팀장이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시선 그리고 미세한 몸짓 하나하나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국정원 아니면 군 정보사. 그가 속으로 뇌까렸다. 박윤아는 최진혁과 서연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민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은 엑스레이처럼 민준을 훑었다. 처음 뵙는 분이군요. 저는 박윤아라고 합니다. 제임스 권입니다.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권 대표님께서는 어딘가 낯이 있군요. 윤아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잠시 후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벨벳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무대 위로 경매사가 올라서고 마침내 신의 숨결이 검은 벨벳 받침대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조각품은 인간의 기술이 아닌 신의 손으로 빚은 것처럼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경매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시작가 $10,000에서 순식간에 가격이 치솟았다. 곧 경매장은 오직 2명의 경쟁자만이 남게 되었다. 최진혁 그리고 제임스 권으로 등록된 민준과 서연. $5,000,000. 최진혁이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6천만. 서연이 차분하게 응수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하며 민준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가격은 어느덧 $1억 넘어섰다. 최진혁의 얼굴에 초조함이 서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볼코프가 반드시 손에 넣으라고 명령한 물건이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1억 5천만. 그가 거의 소리치듯 외쳤다. 그의 자금력에는 한계가 없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비자금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이제 됐소. 그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았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혁이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우아하게 박수를 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시네요. 최진혁 전무님. 그 조각품이 그토록 마음에 드셨다니 저희는 기꺼이 양보하도록 하죠. 축하드립니다. 연 회장은 순간 술렁였다. 최진혁은 예상치 못한 항복 선언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 순간 민준이 손목시계의 버튼을 몰래 눌렀다. 그가 미리 해킹해둔 경매장의 보안 네트워크에 조용한 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그 경보는 관제실이 아닌 오직 조각품을 지키는 현장 경호팀의 이어피스에만 전달되었다. 동시에 최진혁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액 이체 기록에 자금 출처 불분명이라는 플래그가 자동으로 생성되었다. 그것은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한 교묘한 블러핑이었다. 경매사는 당황했지만 규칙에 따라 망치를 내리쳤다. 1억 5천만 달러 낙찰되었습니다. 최진혁이 승리의 미소를 짓기도 전에 경매장의 보안 책임자가 그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무님, 잠시 자금 확인을 위해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혁이 당황하여 소리치려는 순간이었다. 페용 하는 소리와 함께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비상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출입구의 강철 셔터가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내려왔다. 완벽한 고립, 어둠 속에서 손님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천장의 여러 지점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무대를 비추었다. 무대 위에는 어느새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김태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신사숙녀 여러분, 경매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박윤아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싼 적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눈부신 보석과 값비싼 예술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함정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연 회장을 지배한 것은 완전한 혼돈이었다. 김태우의 선언과 함께 무대 뒤와 연 회장 곳곳에 숨어있던 히드라의 병력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검은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파티를 즐기던 부호들이나 경매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첫 번째 목표는 무대 위에 놓인 신의 숨결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강민준과 한서연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눈치챈 듯한 국정원 요원 박윤아였다. 모두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총성이 한 발 허공을 향해 울리자 비명은 공포에 질린 침묵으로 바뀌었다. 수백억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목숨을 구걸하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강민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장 가까운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모든 감각이 맹수처럼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적들의 수와 위치 무장 상태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최소 50명, 모두 자동화기와 특수 장비로 무장한 최정예 병력이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민준 씨, 서연이 그의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를 붙잡은 그의 팔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때 그들의 옆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박윤아였다. 그녀는 테이블볼을 찢어 만든 즉석 로프를 이용해 2층 발코니에서 뛰어내린 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경호원에게서 빼앗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당신 정체가 뭐지? 윤아가 민준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평범한 IT 재벌은 내 부하 셋을 5초 만에 기절시키지 않아. 그걸 따질 시간은 없어 보일 텐데. 민준이 턱짓으로 그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히드라 병력들을 가리켰다. 저들의 목표는 우리 셋 그리고 저 조각품이야. 당신도 예외는 아니고. 윤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이번 임무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히드라의 함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같이 싸우든가 아니면 각자 죽든가. 선택해. 민준이 최후통첩을 던졌다. 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임무는 배신자 강민준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국가에 대한 배신자의 비겁함이 아닌 눈앞의 적을 향한 전사의 투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아. 하지만 이건 임시동맹일 뿐이야. 여기서 살아나가면 당신은 내 손으로 체포하겠어. 그녀는 총구를 내리고 민준과 등을 맞대는 위치에 섰다. 어색하지만 치명적인 연합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김태우는 2층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쥐새끼들이 모여드는군. 좋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으니 더 잘 됐지. B팀 진입해. 모두 제거해. 전투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히드라 병력들이 기둥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대리석 기둥이 총탄에 맞아 파편을 튀기며 부서져 내렸다. 움직여. 민준의 외침과 함께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민준은 육중한 연회용 테이블을 방패 삼아 앞으로 밀고 나아가며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었다. 윤아는 뷔페 테이블 뒤에 몸을 숨기고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의 발을 묶었다. 서연은 민준의 지시에 따라 가장 안전한 발 카운터 아래로 몸을 숙였다. 민준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연회장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누볐다. 그는 무거운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엄폐물을 만들고 바닥에 뒹구는 은식기를 던져 적의 시선을 흐트러뜨렸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물이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그는 한 병사의 목을 팔로 감아 인간 방패로 삼는가 하면 다른 병사의 총을 빼앗아 분해한 뒤 그 부품으로 또 다른 병사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박윤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국정원 내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요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전투 기술은 그녀가 평생 훈련받고 목격해온 모든 것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저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수백 수천 번의 실전을 통해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과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된 예술의 경지였다. 배신자.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배신자는 저렇게 싸우지 않는다.
배신자는 동료를 위해 자신을 미끼로 던지지 않는다. 민주는 끊임없이 윤아와 서연의 위치를 확인하며 그들에게 향하는 위협을 먼저 차단하고 있었다. 그의 등은 마치 철옹성처럼 두 여자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껏 읽어온 그의 파일 속 기록들은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서연 씨, 저쪽 비상구 시스템을 열 수 있겠소? 민준이 외쳤다. 서연은 바카운터 아래에서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다. 30초만 줘요.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김태우는 모니터를 통해 민준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며 분노와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여전하군 하데스. 하지만 영웅 노름은 여기까지다. 그는 통신장치에 명령했다. 가스탄을 투입해. 연회장 천장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가스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루가스가 자욱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젠장 윤아가 기침하며 소리쳤다. 숨 참아, 거의 다 됐어. 민준이 외쳤다. 바로 그때 적의 총탄 하나가 서연이 숨어있는 바 카운터를 향해 날아왔다. 민준은 몸을 날려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총알은 그의 방탄 턱시도 어깨 부분을 스치며 벽에 박혔다. 열렸어요. 서연의 외침이 들렸다. 가자.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윤아는 그들을 엄호하며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자욱한 연기와 혼란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연회장을 빠져나와 저택의 복도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민준이 미리 파악해둔 해안가 보트 선착장으로 향하는 서비스 통로를 향해 달렸다. 그들은 마침내 저택을 거의 빠져나왔다. 눈앞에 어두운 해변과 작은 선착장이 보였다. 자유가 손에 잡힐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옆의 작은 방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최진혁이었다. 그는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이 혼란을 틈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뒤틀린 소유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가장 약한 고리인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연 씨, 민준이 외치며 몸을 돌렸지만 한 발 늦었다. 최진혁은 서연의 목에 팔을 감고 그녀를 인질로 삼았다. 그의 손에는 아까 연회장에서 몰래 챙긴 과도, 구오다오가 들려 있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서연의 하얀 목 바로 아래에서 번뜩였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 죽는다.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민준과 윤아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김태우의 병력들이 복도 저편에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진혁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닥쳐. 최진혁이 그녀의 귓가에 고함을 질렀다. 네가 이 모든 걸 망쳤어. 나를 배신하고 저런 거지. 새끼랑 붙어먹어. 넌 내 거야. 죽어도 내 손에서 죽어야 해. 그는 서연을 방패 삼아 질질 끌며 선착장에 매여있던 작은 스피드보트를 향해 뒷걸음질 쳤다. 김태우는 그 광경을 보고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병력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공격하지 말고 지켜봐라. 그는 강민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최진혁과 그의 품에 잡혀 공포에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오며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가운 진공 상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지옥의 유황불조차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경매장에서 되찾은 신의 숨결이 담긴 케이스를 움켜쥐었다. 최진혁은 마침내 보트에 올라탔고 밧줄을 풀었다. 그는 서연을 인질로 잡은 채 어두운 밤바다 속으로 보트를 몰아 사라지기 시작했다. 히드라의 병력들이 다시 총구를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민주는 멀어지는 보트의 작은 불빛과 눈앞의 적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지스의 조각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 김태우의 병력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강민준의 뇌는 얼음처럼 차갑게 움직였다. 분노나 절망은 사치였다.
그는 생존과 방역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저쪽 그가 박윤아의 어깨를 치며 외쳤다. 그가 가리킨 곳은 연회장 주방으로 통하는 직원용 통로였다. 가스관이 있을 거야. 박윤아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두 사람은 히드라 병력들이 총격을 퍼붓는 와중에도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주방으로 돌진했다. 주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날카로운 금속 조리대와 기구들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주방의 메인 가스 밸브를 부수고 가스를 최대로 틀었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가연성 가스가 빠르게 실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모두 엎드려 윤아가 소리쳤다. 민주는 주방 입구에 있던 와인셀러에서 최고급 샴페인 한 병을 꺼내 들었다. 그는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남은 병목 부분을 손에 쥔 채 병사들이 진입하기를 기다렸다. 병사들이 주방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민주는 자신의 손에 있던 라이터를 켜서 샴페인에 적신 천조각에 불을 붙였다. 그는 즉석에서 만든 화염병을 복도를 향해 던졌다. 꽝!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복도를 가득 채웠던 가스가 점화되면서 거대한 화염의 벽이 만들어져 히드라 병력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그 혼란을 틈타 민중과 윤아는 주방 뒤편의 환풍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들은 섬의 어두운 숲속으로 몸을 숨겨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해안가에 숨겨져 있던 작은 정비용 보트를 훔쳐타고 밤의 바다로 탈출했다. 다음날 새벽 그들은 제주도의 한적한 어촌 마을, 낡은 민박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박윤아는 국정원의 내부 통신망에 비공식적으로 접속하여 최진혁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프로가 아니야.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가 탄 스피드보트의 엔진 열 신호가 목포항으로 향하고 있어. 아마 내륙으로 잠입해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인 것 같아. 한서연 대표의 휴대폰 신호도 마지막으로 그 근방에서 잡혔고 민주는 대답 없이 경매장에서 가져온 신의 숨결이 담긴 티타늄 케이스를 열었다. 아름다운 조각품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조각품의 특정 부분을 누르고 비틀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슬롯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군용으로 제작된 손톱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있었다.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생체인식 해독기였다. 그는 카드를 자신의 전술 노트북에 삽입했다. 화면에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군 초예고 등급의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국정원의 슈퍼컴퓨터로도 해독하려면 며칠은 걸릴 겁니다. 윤아가 말했다. 민주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다. 그는 파일 목록을 훑어보며 암호화 알고리즘의 패턴을 분석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 패턴은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의 죽은 친구가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아니, 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이건 내가 풀 수 있어. 그는 눈을 감고 이지훈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암호 훈련을 하던 과거를 떠올렸다. 지훈은 언제나 자신만의 독특한 서명을 남기곤 했다. 그리스 신화의 인물 이름과 소수 프라임 넘버를 조합하는 방식.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훈이라면 사용했을 법한 키워드들을 입력했다. 이카루스, 다이달로스, 미노타우로스, 그리고 3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마셨던 위스키의 생산 연도.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다. 파일들이 하나씩 해독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지스 시스템의 복잡한 설계도와 데이터였다. 하지만 민주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유독 파일 크기가 작은 하나의 파일에 주목했다. 파일명 이카루스의 마지막 비행. 그는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데이터 파일이 아니었다. 심하게 손상된 하나의 음성 파일이었다. 그가 파일을 재생하자 노트북의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총성 폭발음,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3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빗속의 전장이었다. 그리고 이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하고 피를 토하는 듯한 하지만 분명한 그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이걸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 잡음 속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태우였어. 케르베로스. 그 자식이 우리를 팔아넘겼어.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민준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목표는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어. 함께 이동하던 안 박사님. 안치현 박사님을 납치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어. 이지스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의 두뇌가 필요했던 거야.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들은 이지스 시스템을 훔치려던 것이 아니었다. 이지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납치하려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화랑부대 전체를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놈이 나에게 비상정지 장치를 넘기며 널 쏘라고 했다. 내가 거부하자 놈이 직접. 지훈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잠시 끊겼다. 이 음성 파일, 내가 가진 모든 기록을 이 카드에 백업했다. 놈은 모를 거야. 민준아, 내 누명을 벗어. 그리고 우리 팀의 복수를, 내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마. 음성 파일은 마지막 희미한 숨소리와 함께 끝났다.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3년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의문이 한순간에 풀려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배신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죽은 친구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의 친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믿었고 그를 위해 진실을 남겼다. 박윤아는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다. 대한민국 최악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영웅의 진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국가의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바로 그때 민준이 히드라 요원에게서 빼앗았던 위성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민준은 눈물을 닦고 감정을 지운 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준. 수화기 너머로 최진혁의 불안하고 광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일 줄 알았어. 그 여자는 내가 데리고 있다. 살리고 싶나? 뭘 원해?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 조각품 신의 숨결, 그걸 가지고 와. 그럼 여자는 살려주지. 어디로 가면 되지? 파주에 있는 폐공장이야. 내가 위치를 보내겠다. 혼자 와. 경찰이나 다른 놈들을 끌어들이면 그 여자는 바로 시체가 될 줄 알아. 알겠다. 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복수의 불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혼자 갈 생각은 아니겠죠. 박윤아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최진혁 뒤에는 김태우가 있어요. 알고 있다. 민준이 신의 숨결이 담긴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그럼에도 가겠다는 겁니까? 민준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보다도 차갑고 어두웠다. 나는 한소연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전쟁을 끝내러 가는 거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배신자를 심판하기 위해 지옥으로 향하는 심판자 하데스 그 자체였다. 박윤아는 그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권총을 장전했다. 경기도 파주 민간인 통제선에 인접한 폐공업 단지는 시간의 무덤과 같았다.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앙상한 뼈대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들은 망자의 텅 빈 눈동자처럼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해질녘에 마지막 빛이 붉게 타오르며 이 죽음의 땅에 음산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이 거대한 고철들의 미로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신의 숨결이 담긴 티타늄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지금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3년간 짊어져 왔던 지옥 같은 과거를 끝내기 위한 심판의 제단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약 1km 떨어진 야산의 능선 박윤아는 저격용 소총의 스코프를 통해 그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완전 무장한 국정원 타격팀이 숨을 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민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김태우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그 누구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민준은 약속 장소인 가장 큰 중앙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거대한 동굴처럼 텅 비어 있었고 먼지 쌓인 낡은 기계들이 거대한 짐승들의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공장 중앙 유일하게 켜진 스포트라이트 아래 한서연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최진혁이 권총을 든 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광기와 공포에 사로잡혀 위태로워 보였다. 왔구나 강민준. 진혁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 케이스 이리 던져 당장. 민준은 말없이 케이스를 그들의 발치로 미끄러뜨렸다. 그는 케이스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척하며 공장 내부의 어둠 속에 숨겨진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최소 10명. 모두 최상급의 장비를 갖춘 전문가들이었다. 최진혁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케이스를 집어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태우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훌륭한 연기였네, 최진혁 씨. 이제 자네의 역할은 끝났어. 고맙게도 하데스를 여기까지 친히 모셔와 주었군. 최진혁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김태우, 네가 감히 나를. 시끄럽군. 김태우는 손짓했다. 그의 부하 2명이 나타나 저항하는 최진혁을 손쉽게 제압하고 입을 막은 채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이제 공장 안에는 오직 3사람, 강민준, 한서연, 그리고 김태우만이 남은 것처럼 보였다. 김태우는 민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오랜만이군, 하데스. 아니, 이제는 그냥 강민준 대위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지. 지금은 대한민국 최악의 배신자였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들었다. 이지훈의 것이었다. 이건 지훈이 몫이다. 그리고 죽어간 다른 팀원들의 몫이기도 하지. 내 놈은 형제를 배신했다. 김태우는 코웃음을 쳤다. 형제 웃기지 마. 나는 언제나 내 놈의 그림자였어. 네가 영웅으로 칭송받을 때 나는 언제나 그 뒤를 지키는 충견, 케르베로스일 뿐이었지. 볼코프는 나에게 네가 상상도 못할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명예 충성, 그런 것들로 배를 채울 수 있나. 그래서 동료들을 팔아넘기고 조국을 팔아넘겼나.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국, 이 썩어빠진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김태우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제국을 세울 거다. 그리고 너는 강민준, 내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재물이 될 영광을 얻는 거다. 대화는 끝났다. 김태우가 손을 들었다. 죽여. 그의 명령과 동시에 공장 사방의 어둠 속에서 총구들이 불을 뿜었다. 총성이 굉음과 함께 울려 퍼지는 순간 공장의 유리창들이 바깥에서부터 박살나며 국정원 타격팀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준은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한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끊어냈다. 내 뒤에 있어요. 박윤아의 저격 지원과 타격팀의 엄호 속에서 민준은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다. 3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투지를 모두 터뜨렸다. 그는 날아드는 총알을 피하며 적들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히드라의 병력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전투는 점차 두 사람의 대결로 좁혀졌다. 강민준과 김태우. 한때는 서로의 등을 맡겼던 최고의 파트너가 이제는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최악의 적이 되어 마주 섰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내가 가르쳐준 거다, 민준아. 김태우가 군용 나이프를 꺼내들며 비웃었다. 아니 태우야, 넌 가장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지. 민준이 대답했다. 바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말이다. 두 사람의 몸이 격돌했다. 그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두 마리의 맹수가 벌이는 처절한 사투였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공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 마치 죽음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의 급소를 노렸고 서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는 김태우의 빈틈을 포착했다. 그는 김태우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박치기를 날렸다. 김태우가 비틀거리는 순간 민주는 그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매다 꽂았다. 민주는 김태우의 목에 팔을 감아 숨통을 조였다. 지훈이 어떻게 알았지? 김태우가 힘겹게 물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 같은 놈도 형제라고 믿었다. 민준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바로 그 순간 공장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치직 소리를 내며 켜졌다. 알렉산더 볼코프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스위스의 서재에서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한 듯 박수를 치고 있었다. 브라보, 정말 멋진 쇼였네. 두 사람 다. 특히 자네 하데스. 명불허전이군. 볼코프의 여유로운 모습에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다. 이 모든 소란 덕분에 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벌었지. 볼코프가 말했다. 화면이 바뀌고 유리 감옥에 갇혀있는 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안치현 박사였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 놓여 있었다. 안 박사께서 마침내 이지스 시스템과 신의 숨결을 통합하는 작업을 끝마쳤다네. 고맙네, 케르베로스. 자네가 하데스를 훌륭하게 묶어둔 덕분이야. 이제 자네의 유용성은 끝났어. 김태우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화면은 다시 한반도의 지도로 바뀌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붉은 선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나타났다. 이제 곧 이 분단 국가의 남쪽 절반은 스스로의 방어 시스템에 의해 완벽한 혼란에 빠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지. 즐거운 관람이 되길. 볼코프의 얼굴이 사라지고 화면에는 오직 10분에서부터 거꾸로 흘러가는 숫자만이 남아 있었다. 김태우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그 찰나의 순간 민주는 그의 목을 조르던 팔을 풀고 그를 기절시켰다.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다. 이제 더 큰 위협이 눈앞에 닥쳐왔다. 제오 신호. 박윤아가 외쳤다. 이 공장의 주 동력실에서 강력한 업링크 신호가 발신되고 있습니다. 여긴 단순한 접선 장소가 아니에요. 볼코프의 공격을 위한 중계 기지였던 겁니다. 민준과 윤아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즉시 공장의 가장 깊숙한 곳, 주 동력실을 향해 달려갔다. 서연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동력실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서버뱅크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중앙 제어판의 거대한 모니터에는 국가의 운명을 재는 죽음의 시계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0845. 민주는 복잡한 제어 시스템을 바라보았다. 3년간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붉은색으로 번쩍이는 주 동력실 안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수십 개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팬 소음이 마치 지옥의 심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젠장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얽혀 있어. 박윤아가 자신의 단말기를 두드리며 외쳤다.
그녀의 뒤에서는 국정원 해커팀이 원격으로 지원하고 있었지만 볼코프가 설계한 시스템은 그들의 모든 시도를 비웃듯 튕겨내고 있었다. 물리적인 차단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강민주는 이미 제어판을 뜯어내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회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해 나갔다. 이건 군용 하드웨어와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혼종 시스템이야. 하나만 알아서는 절대 해체할 수 없어. 그가 말했다. 볼코프는 자신의 두 세계, 즉 무기 밀매와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바로 그때 한서연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의의 찬 눈빛으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소프트웨어는 나에게 맡겨요. 나는 평생을 이런 코드들 속에서 살아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전장의 신과 기술의 여왕. 그들은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는 최고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파트너십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마인코어는 저거야.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푸른빛을 내며 운궁거리는 거대한 전력 공급 장치였다. 하지만 그냥 뽑으면 안 돼. 잘못된 순서로 전원을 차단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격 명령을 실행하는 페일세이프 장치가 발동될 거다. 알고리즘을 분석 중이야. 찾았어. 서연이 외쳤다. 킬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백도어가 있어. 하지만 입력과 동시에 세 개의 물리적 전력 분배기를 정확한 순서대로 차단해야만 페일세이프를 우회할 수 있어요. 으로트리 열런독 GB. 시간이 없었다. 민주는 서연이 스크린에 띄워준 회로도를 단 한 번 보고 모두 외워버렸다. 내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맡지. 유나 씨, 당신이 두 번째를 맡아줘. 내 신호에 맞춰서 동시에 차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나가 권총을 고쳐주고 두 번째 전력 분배기 앞으로 달려갔다. 준비해. 민준이 외쳤다. 들어. 자, 숨을 쉬어.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마지막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민준과 유나는 각자의 목표물 앞에서 전선을 끊을 준비를 마쳤다. 요색 타임. 세 사람은 숨을 참았다.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확신과 신뢰를 보았다. 0003. 지금. 민준의 외침과 함께 서연은 엔터키를 내리쳤다. 동시에 민준은 첫 번째 전력 케이블을, 유나는 두 번째 케이블을, 그리고 민준이 다시 몸을 날려 세 번째 케이블을 뜯어냈다. 파지지직 하는 섬광과 함께 동력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서버들의 굉음이 멈추고 지옥 같던 붉은색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고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해낸 것이었다. 몇 주 후 서울은 언제나처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파주의 폐공장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대규모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김태우와 최진혁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각종 중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천무그룹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다. 알렉산더 볼코프는 인터폴의 최고 등급 수배 명단에 올랐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청와대 깊숙한 곳의 한 집무실. 강민주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윤하 팀장이 배석해 있었다. 강민준 대위. 대통령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보았다. 국가의 오판으로 인해 지난 3년간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사과를 표합니다. 당신의 모든 혐의는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되었으며 당신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이지훈 중사를 비롯한 화랑 부대원 전원에게는 1계급 특징과 함께 최고의 훈장이 추서될 것입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3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 먹먹함으로 가득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합동회의를 통해 새로운 특수 임무 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어. 화랑의 정신을 잇는 최고의 부대가 될 것이오. 그 부대의 지휘를 강민준 대위, 아니 이제는 소령이 되겠군. 강민준 소령에게 맡기고 싶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명예였다. 박윤아는 기대에 찬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이십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았다. 저는 제 동료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이 평화를 조용히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목까지 다하고 싶습니다. 그의 결정은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하데스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을 그만두고 빛 속으로 걸어 나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태아그룹 본사 빌딩의 옥상 헬리패드. 해질녘의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서연은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더 이상 쫓기는 자의 날카로움도 전사의 살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평온을 되찾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이제 서울의 유령은 뭘 할 생각이죠? 더 이상 유령이 아니게 되었으니. 서연이 그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이곳에서 보는 경치가 꽤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의 시선은 도시의 풍경이 아닌 서연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저녁 노을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황혼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영웅과 차가운 성체에 갇혀있던 여왕. 그들은 각자의 지옥에서 살아남았고 서로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 그들의 과거는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오늘 저녁 노을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